최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작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특별연구원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 자맹에 들어간 걸까요? 지난 2일 신의주 공장 현지 지도 이후에 공개 일정이 지금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일 신의주 쪽에 있는 화학 섬유 공장, 방직 공장, 화장품 공장 이거 보고 나서는 지금 뭐 전혀 동선이 잡히는 게 없거든요. 한 일주일 됐잖아요. 사실상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죠. 왜 그러냐면 남북한 간의 그 남녀 농구 대회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농구광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한번 나타날 줄 알았는데 안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우리 대표 단장으로 갔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직접 이제 인솔해서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통일부 장관이 이제 왔으니까 이렇게 한번 만나볼 것 같은데 거기도 안 나타났거든요. 게다가 이제 6일, 7일 이틀 동안은 폼페오 미 국무부 장관이 방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1차, 2차 때는 다 만나줬고요. 이번에 3차 때는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까지 가져갔단 말이죠. 그런데도 지금 안 만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8일이죠. 어제인데 자기 할아버지 돌아가신 지 이제 뭐 한 24주년 정도 됐는데 거기에 이제 통상 0시에 뭐 참배를 당정군 간부들하고 같이 해왔는데 그게 지금 안 했단 말이죠. 그런 거 보면 자맹을 하고 있는데 이 자맹이 정말 뭐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러하셨다시피 너무 이제 일정들이 빡빡하고 힘들어서 좀 몸이 안 좋아서 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추측에 의하면 지금 턱각에서 쉬고 있다는 얘기도 하고요. 그런데 조금 이제 전략적인 이제 의도를 가지고 본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미국과 북한 사이 이루어지고 있는 비핵화의 회담 전반에 대해서 좀 불만족스러운 것을 이런 식으로 표출하는 그런 것이 또 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석을 하죠. 네. 여러 가지 일정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김일성 주석 24주기에 참석을 하지 않은 부분은 특히 눈에 띄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북한의 최고 존엄 그리고 백두혈통의 이제 첫 출발인 김일성 주석의 할아버지의 24주기에 참석하지 않은 것 보면은 상황을 좀 엄중하게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폼페이오 장관이 오기 전에 자맹에 대한 전조는 좀 있었죠. 말씀하신 대로 남북 통일 농구 대회를 할 때 대부분 다 김정은 위원장이 소위 직관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다 빗나갔고 그게 아마 폼페이오 장관이 들고 올 카드에 대해서 좀 만지작 거리면서 분석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별로 이렇게 의도치 않은 그 기대치에 못 미치는 카드를 폼페이오 장관이 가지고 온다고 한다면은 아예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계산을 이미 하고 지금 움직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서 이 북핵 협상 과정에 대한 어떤 불만을 표출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해주셨는데 실제로 폼페이오 장관이 갔을 때 만나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뭐 만나기로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미 국무부의 대변인 이제 성명을 발표할 때는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북한을 방북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그의 팀을 만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발표 그대로 믿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이제 만나게 될 거로 생각을 했고 더더군다나 친서까지 가지고 왔는데 안 만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못 만났던 거죠. 특히 지난번에 5월 달이죠. 김영철 그 통전부장이 미국을 방문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하고 만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백악관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친서를 전달했지 않습니까? 그 친서 전달한 거 아주 사진으로 크게 나오고 그랬는데 통상 친서를 가지고 가면 만나주는 게 예의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안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건강상의 이유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아주 정말 미국과 북한 사이 이루어지고 있는 비핵화 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불만스러운 것을 간접적으로 표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저희가 지금 비핵화 협상과 혹시 이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 부분을 좀 짚어보고 있는데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판문점을 통해서 전달을 했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지 있었죠. 않았습니까? 예, 예. 폼페이오 장관이 가기 전에요. 직전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와서 전할 내용 그리고 논의의 수준을 미리 짐작을 하고 알고 이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통상 친서를 가지고 가게 되면 폼페이오 장관이 가져가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직접 전달해 주는 게 외교적인 관례는 맞는 것이죠. 근데 폼페이오 장관이 가기 전에 예. 성김 대사를 통해서 판문점에서 김영철 통전부장에게 전달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성김 대사가 뭐 급이 낮거나 뭐 친서를 전달하지 못할 분은 아니긴 하지만 예. 폼페이오 장관이 가기 전에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 사항을 먼저 김정은 위원장한테 전달을 한 것이죠. 며칠 전에. 그러고 나서 폼페이오 장관이 갔을 때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답을 달라라고 하는 내용이 아마 담겨 있었겠죠. 예. 근데 그 내용이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 아마 그래서 그때부터 좀 고심 끝에 자명이 들어갔다고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지금 결국 이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좀 불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저희가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만 일단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갈 때 이게 굉장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중요한 어떤 시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봤었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임무가 몇 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예, 제일 컸던 것이 아무래도 이제 가서 비핵화 시간표 그게 이제에 대해서 합의를 할 거냐. 비핵화 시간표까지는 안 가더라도 로드맵 정도는 합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검증 대상과 방법 이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못 나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미국의 조야에서 좀 많은 비판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각각의 임무에 대해서 저희가 항목별로 좀 성적을 매겨봤으면 좋겠어요. 네,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보면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6월 12일 날 미국 정상회담을 하고 난 뒤에 공동 성명에 핵심이 네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미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 개선인데 여기 대해서는 전혀 뭐 한마디도 이제 언급이 없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평화 체제와 관련된 건데 이것은 이제 북한이 종전 선언 이거 7월 27일 하자고 그랬는데 이거 비핵화가 좀 진전되면 해야 된다라고 이것도 이제 뒤로 미룬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비핵화 문제와 관련된 합의 사항이었잖아요.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미국이 얘기했던 것은 비핵화의 시간표라든지 그렇다면 완전한 신고 검증 뭐 목록의 제출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뭐 구체적인 내용들이 전혀 없었죠. 오히려 뭐 이게 이제 성과라고 하면 더 이상은 이제 이 국무부 장관하고 김영철 통전부장하고 만남 대신에 워킹 그룹을 만들어서 워킹 그룹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얘기한 거고요. 예. 하나는 유해 송환 문제는 내일 모레죠. 목요일 날 판문점에서 만나서 이 문제를 후속 조치를 하자라고 얘기한 거고 마지막 하나는 이제 뭐 동창리의 엔진 실험장이죠. 미사일 엔진 실험장의 폐쇄 여부 이것도 결국은 워킹 그룹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여기에 대해서는 일정한 성과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유해 송환 문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목요일 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얘기했으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이 부분을 진전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양보한 부분은 하나도 없고 대신에 자신들이 요구했던 것만큼은 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워킹 그룹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저기 엔진 사업장 폐쇄하는 것도 뭐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유해 송환 문제도 일정한 부분 이렇게 거둬들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얻은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이게 미북 관계의 진전에 있어서 하나도 뭐 얻은 게 없죠. 평화 체제하고 관련돼 가지고 지금 뭐 하다못해 종전 선언이라도 하자고 그랬는데 그거 하나도 없던 거죠. 그다음에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미국에서 얘기하고 있던 게 CBID다, 신고다, 검증이다 이런 얘기만 계속했다고 북한의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발표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조금 여기에 대해서 불만스러울 수가 있죠. 예, 일단 북한과 미국의 입장에서 좀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셨는데 일단은 비핵화 실무 협상을 하기로 하고 그리고 미군 유해 송환 문제도 논의하기로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북미 간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무승부를 이뤘다고 저는 판단을 좀 하는데 그 워킹 그룹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번에 새롭게 나온 얘기는 아니죠. 옛날에 2007년에 2.13 합의 같은 곳에서도 보면은 5개의 워킹 그룹을 만들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게 한반도 비핵화가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북미 관계 개선의 정상화에 관한 워킹 그룹이 있는데 이번에 얘기하는 워킹 그룹이 아마 그 두 가지를 좀 섞어 놓은 것 같습니다. 나머지 그때 2007년 2.13 합의 당시에는 그 외에 북일 관계 개선 그리고 에너지
경제 지원 문제, 동북아 평화 안전 체제 문제 이렇게 세 가지가 더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워킹그룹 얘기는 아마 2007년 2.13 합의에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를 좀 섞어놓은 듯한 워킹그룹. 그 기존에 있던 합의 내용을 이번에 다시 좀 재확인하고 가동하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분명히 있죠. 그리고 예. 또 유해 송환 문제도 뭐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 유해와 함께 돌아오지 못했지만 어쨌든 12일 날 미국 국방부 관계자가 가서 이제 유해 송환이 곧 예정대로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북한 입장에서도 보면은 자신들이 이제 비핵화에 대해서 이제 강도 같은 요구를 받았다라고 이제 일방적인 요구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시간은 끄는 데는 성공은 한 것 같아요. 이번에서 뭐 비핵화 시간표나 로드맵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북미 관계 개선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신들의 의지와 그리고 입장을 충분히 이제 설명하는 아마 자리가 됐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북미 양측이 서로 이제 주고받은 어떤 자신들의 입장을 좀 확인한 것 그런 자리가 됐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좀 무승부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청와대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이번에 북미 간에 이렇게 또 오랜만에 진솔하게 만나서 자신들의 입장을 얘기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 조에서 엄청나게 비판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이제 그 적신호가 켜졌다라고 보기는 아직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이 북미 협상 과정을 좀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북미 양쪽의 주제어를 뽑아본다면 이번 협상과 관련해서요 어떤 단어들을 뽑아볼 수 있을까요? 이번 협상 나온 이제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저는 한 두 가지 정도가 눈에 들어오는데 강도하고 신뢰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상반된 주제어가 같이 나오더라고요. 네. 북한은 강도 같은 비핵화 요구를 당했다. 예. 미국은 만약 우리의 요구가 강도 같은 것이라면 전 세계가 다 강도다라고 이제 그렇게 강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둘이 맞붙었는데 예.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강도가 아니라 생각을 하죠. 합법적인 핵 보유 권리를 이제 확보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국제사회에서 보기에는 이제 그 합법적인 핵 보유 과정이 아니라 어쨌든 불법적인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 그에 대해서 이제 유엔의 만장일치의 제재 결의를 통해서 제재를 하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강도라고 그러면은 폼페이오 장관 입장에서는 전 세계가 강도인 것이다 하고 이제 그렇게 받아치신 것이죠. 예. 그러면서도 이제 북한의 외무성 담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뭐냐면은 우리는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끝까지 이제 강도지만 신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판을 깨진 않겠다는 얘기인데 예. 이게 영문판으로 된 걸 번역된 걸 찾아보니까 신뢰를 트러스트라고 표현하지 않고 굿페이스라고 표현을 했어요. 선의. 예. 우리는 선의를 믿는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시 또 공을 넘긴 것이죠. 그런 식으로 신뢰를 가지고 선의를 가지고 계속 이제 이어나가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핵 문제 지난 25년간의 과정을 봤을 때 지금 가장 큰 특징이 그 바텀업 하향 그 상향식 의사결정 시절에서 탑다운 하향식 의사결정 시대 정상들이 직접 만나서 어쨌든 약속을 한 사항들을 지금 실무자들이 풀어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전에는 없던 일인데 그거에 대한 선의 신뢰를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에서는 양측 다 공이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연구원님께서는 강도와 신뢰, 선의 이거를 좀 주제어로 뽑아 보셨는데 실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진정과 유감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뭐 진전이라고 얘기했고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유감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사실상에서 유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전이라고 얘기했던 것은요. 사실상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찌됐든 워킹그룹을 만들고 유해 송환 문제, 그다음에 이제 엔진 시험장 폐쇄 문제 이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성과를 거뒀다라고 보기 때문에 진전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외무성 성명을 보면 굉장히 이 북한이 비핵화 문제를 좀 뒤로 늦추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북한 비핵화 문제는 사실상 지금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엔진 시험장 폐쇄 문제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미국이 얘기하는 것은 핵물질의 생산시설과 저장시설, 핵무기의 생산시설과 저장시설 여기에 대한 리스트를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 여기에 대해서 동결해 주기를 바라는 거고 초기 이행 조치를 해 주기를 바라는 거고 이것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시간표를 내주기를 바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진전이라고 얘기한 거고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거둔 게 없기 때문에 유감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도 같은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저희가 아까 기사도 전해드렸는데 이번 그 북미 간의 협상 과정에서 또 눈에 띄었던 부분이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방문을 했는데요. 근데 본인의 숙소도 제대로 알지 못할 정도로 이제 깜깜이 그 방북이었다 이런 그 얘기가 같이 방북했던 기자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상황은? 예,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비상식적인 일이긴 한데 그 사회주의권이나 이제 뭐 다른 우리의 그 자본주의 문명권과 좀 다른 곳의 외교가에서는 가끔씩 벌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예전 같은 경우에 아랍권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공관장을 다 만나기로 약속해놓고 40일 전부터 만나기로 약속해놓고 몇 번 확인하고 갔는데 공관장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례들이 그냥 에피소드처럼 많이 보고가 되거든요. 예, 뭐 지금 북한이 외교가에 지금 나와 있긴 하지만 국제사회 일반적 기준에는 아직 많이 미흡한 상태인 거죠. 그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 뭐 김정은 위원장이 또 이제 올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내부 조율 문제들이 굉장히 복잡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간대별로 우리처럼 뭐 기자단한테 일정도 공유하고 다음 일정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깜깜이 이제 일정을 보내게 된 건데, 근데 이제 그것도 참 재밌는 게 그 적성 국가였잖아요, 서로 북미. 근데 이제 거기에 외교 수장, 미국의 외교 수장이 그런 일정도 모르는 이게 예전 같으면 이게 안전 문제 직결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어쨌든 식사 대접은 잘 받고 그래도 1박 2일 동안 그 안전하게 있다가 그런 상황도 받아들이면서 회담도 하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북미 관계가 큰 틀에서 보면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아진 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제가 다른 측면에서 좀 해석을 해보면요, 이번에는 북한에서 미국한테 받은 그 빚을 대갚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김영철 통전부장이 미국을 방문할 때 베이징에서 비행기 표를 3번이나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미국에서 여기 이제 오는 것에 대한 시간 같은 걸 이제 여러 가지로 조율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미리 안 알려줬기 때문에 이런 게 있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뉴욕에서 만나고 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에서 워싱턴으로 갈 때 이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거냐 안 만날 거냐 여기에 대한 것도 전혀 얘기 안 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나온 거 그 내용이 뭐고 뭘 얘기할 거고 제가 볼 때는 철저하게 대갚아주는 나라가 바로 북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갔을 때 그렇게 깜깜이 할 수밖에 없었던 거 그거 이번엔 네가 한번 당해봐라고 제가 볼 때는 돌려줬다 이렇게 봐요. 예, 북미 간의 신경전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해석으로 들리는데 지금도 그 신경전이 이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협상이 사실 북한의 입장에서도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거다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보고 있을 텐데 서로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 걸까요? 보고 오겠습니다. President Trump believes your country can replicate this path. It's yours if you'll seize the moment. The miracle could be yours. It can be your miracle in North Korea as well. No. 네, 북미 간의 이런 신경전 속에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의 베트남 모델을 추천을 했습니다. 연구원님, 이게 어떤 모델이고 왜 이런 모델을 추천했을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베트남 모델이라고 하는 게 보면은 결국 핵심은 그 베트남이 1986년도에 도이모이 그 자체 개혁 정책을 선언을 하고 가동을 했지만 실제로 베트남이 고도의 경제 성장을 한 것은 미국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진 이후입니다. 이제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건데 1995년에 이제 베트남과 미국이 국교를 다시 정상화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은 근데 그 이후에도 바로 베트남이 고속 성장을 한 것이 아니라 2000년대 이후에서야 서서히 이제 고속 성장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2007년 이후에서야 아주 굉장히 더 고속 성장, 최근 10년간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했는데 1995년부터 2007년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2007년이 돼서야 베트남이 WTO 세계 무역 기구에 가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려 이제 그 1995년대 북미 수교가 베트남과 미국이 수교를 했지만 바로 직후에 무슨 WTO도 가입을 하고 그 세계 무역 질서에 바로 편입이 된 게 아니라 시간이 한 12년 정도가 걸렸거든요.
그리고 북미 양자 간의 어떤 무역 협정을 하는 것도 2001년도야. 그 베트남과 미국과의 양자 간의 무역 협정을 맺은 것도 2001년도. 그러니까 정상화를 한 다음 국교 정상화를 한 다음에 6년 지나서야 이제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 안에 기술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베트남 모델을 제시한다고 하는 게 핵심 뭐냐면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하고 국제사회로 나와라. 그리고 WTO도 가입하고 세계 무역 질서 속에서 평화와 번영을 누려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예.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걸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김영철 통전부장이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한마디로 받아쳤지 않습니까? 만일에 비핵화의 길로 나와서 잘 나가면 밝은 미래가 보장될 거다 이렇게 예. 얘기하니까 김영철 통전부장이 밝은 미래는 미국이 보장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뭐 서로 기싸움하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예. 사실상 이 김정은 위원장이 관심 갖고 있는 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베트남 모델이거든요. 싱가포르도 뭐 비슷하다라고 저는 보는데 결국은 이제 작년 그러니까 올해 4월달에 그 노동당 제3차 그 중앙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것은 어찌됐든 새로운 그 노선이잖아요. 예. 새로운 전략적 노선이 바로 경제 발전에 관계되는 거니까 그쪽으로 이제 초점을 맞추려고 하면 미국과의 관계 개선 없이 사실상 경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우선 뭐 경제 제재 해제가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난 뒤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경제 기구에 가입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나서 투자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왜 북한인들 이건 모르겠습니까? 지금 뭐 터집 잡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면 지금 폼페이오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제 발전 모델을 제시할 때 핵 폐기를 전제로 얘기를 네, 하는 맞습니다. 상황인 거죠. 네. 그리고 북한은 그런데 이걸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종전 선언을 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될까요? 이게 종전 선언을 지금 이제 하자. 7월 27일이 또 마침 이렇게 정전 협정 65돌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번 이벤트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오고 간 것 같은데요. 그게 아마 두 가지 정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연 전술. 그러니까 7월 어쨌든 7월 요 회담에서 어떤 비핵화 시간표나 로드맵을 보여주는 거는 이제 종전 선언 얘기를 하면서 대받아치면서 어쨌든 이번 7월 회담은 일단 넘긴 것이죠. 시간을 끄기 위한 지연 전술의 하나로 무리한 요구죠. 7월 27일 종전 선언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그러려면 북한이 실제로 지금 중국에 대해서 뭔가 설득하고 어떤 뭐 움직임들이 좀 있어야 될 건데 아직 포착되거나 그런 건 없고요. 그리고 또 우리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남북미 3자의 종전 선언을 올해 안에 하자라고 했으면 우리 그 남측에 대해서 우리 한국 측에 대해서도 뭔가 설명이 있고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될 건데 한 3주 안에 이제 이 과정이 모두 북한이 중국과 대한민국을 다 설득을 해가지고 종전 선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3주 안에는 하기엔 조금 짧은 일정이긴 하죠. 예.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아무런 어떤 비핵화 초기 조치 없는 상태에서 종전 선언을 한다는 것은 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제 비핵화 시간표를 얘기하자라고 온 폼페이오 장관을 대받아치면서 좀 일단 어쨌든 7월은 넘기는 그런 지연 전술의 하나로 좀 쓴 게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면세욱입니다. 뭐냐면은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고 한 걸 했을 때 인민들한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고난의 행군을 해가면서 핵을 개발했는데 이걸 왜 포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 우리의 결단, 최고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 따라서 미국이 호응하고 국제사회가 호응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비핵화를 이끌고 세계 평화를 위해 이바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첫 포인트가 우리와 싸웠던 미 제국주의와 함께 예. 종전 선언을 했다. 우리에게 이제 최종 항복 문서인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에 의해서 종전 선언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꼭 필요한 이벤트가 북한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이벤트입니다. 네, 지금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는 지연 전술이라고 네, 말씀해 주셨거든요. 지연 전술이 지금 필요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어쨌든 북한의 기본은 그 25년 동안 해온 게 시간 끌기입니다. 시간 끌기이고 다 단계를 다 잘라가지고 하나 다 보상을 받아가면서 마음에 안 들면은 그 회담을 이제 중지시키고 하는 게 그동안의 이제 역사였죠. 예. 그러면서 이번에도 이제 지연 전술을 피면서 비핵화 시간표라고 하는 거, 로드맵이라고 하는 큰 틀에 합의를 하자라고 하는 걸 강력하게 지금 제기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가 뭐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할게 아니면 유해 송환 해주잖아. 그 대신 종전 선언 좀 빨리 하자. 우리 6.12 북미 정상선언 했을 때 1번이 새로운 북미 관계 개선이었고 2번이 평화체제였는데 그것부터 먼저 1, 2번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3번 비핵화부터 들고 나오느냐.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이 내세울 수 있는 자그마한 카드,
그러니까 뭐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나 유해 송환에 대해서 일일이 건건히 이제 보상을 받아 나가면서 협상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전술을 이제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실장님. 예. 그러면 북한과 미국 사이에 이 비핵화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특히 북한에서는 이게 북한의 비핵화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다. 그래서 뭐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에서도 뭐 핵사찰을 해야 된다거나 남한에 대한 핵 우산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거기까지는 안 갔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북미 정상회담 했을 때 세 번째 비핵화의 항목이 나오는데 비핵화의 주체는 누구냐? 북한이라고 딱 명시를 해놨어요. 아주 굉장히 큰 거죠. 제가 볼 때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성과를 꼽으라고 그러면은 바로 그 세 번째 항이고 비핵화의 주체가 바로 북한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해 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까지 말씀하는 것은 좀 많이 나간 것 같고요. 예. 제가 이제 한 가지 조금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왜 종전선언에 이 북한이 이렇게 집착을 하느냐 하면 한번 보시죠. 이번에 가서 이제 어떻게 되든지 간에 폼페오 국무부 장관이 갔는데 폼페오 국무부 장관은 뭔가 한두 가지는 챙긴 것 같은데 북한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 관계 개선을 해서 그러면 북미 관계에서 외교 관계 수립하자. 이거 지금 말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시작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연락사무소, 그다음에 이익대표부, 그다음에 이제 대사관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 일체 안 나갔죠. 그러면은 평화 체제에 대해서 뭘 얘기를 해야 평화 체제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종전선언도 있을 거고 불가침 협정도 있을 거고 평화 협정도 있을 거고 북미 수교도 있을 거고 이건 이제 하나의 베스켓이 될 텐데 뭔가 하나를 해놔야 그 다음께 지금 넘어갈 수 있잖아요. 예. 지금 북한 입장에서 평화 협정 체결하자면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약한 고리가 바로 종전선언이거든요. 그럼 이거부터라도 하자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만큼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쓸 수 있는 카드가 몇 개 없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예를 들면 시설이 뭐 40개에서 한 100개 정도 되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엔진 시험장 그거 한번 폐쇄하는 거 보여주고 다음에는 또 무슨 미사일 발사체 폐쇄하는 거 한번 보여주고 다음에는 영변 핵시설 가서 하나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할 때마다 우리가 또 미국이 내놔야 할 것들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미국에서도 북한의 전략을 정확하게 알고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그렇게 한 것이죠. 지금 이 북미 간의 협상이 결국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하나 쪼개서 단계적으로 서로 좀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내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부에서는 이 협상이 암울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한미 간의 훈련도 재개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 미국의 전문가들이 25년 동안 속칭 말해서 지금 당했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 피해 의식이 크죠. 북한에 대해서 계속 당했다라는 피해 의식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계속 말려 들어가지 말고 주한미군을 비롯한 이게 한미 연합 훈련도 다시 재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 그대로 이제 그 동안에는 이게 삿바 싸움을 벌리고 있을 때. 예전에는 그 삿바 싸움이 실무진 간의 삿바 싸움에서는 이게 쉽게 줄이 뚝뚝 끊어졌어요. 약한 줄들을 가지고 서로 조그만 걸 가지고 밀고 당기고 하다 끊어졌는데 근데 지금은 판이 좀 달라진 게 정상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이제 어쨌든 줄을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줄을 지금 밀고 당기고 있고 그 밑에서 실무진들이 밀고 당기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고리가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김현수 실장님 말씀하신 거대로 근데 사실 한미 측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주한미군 훈련이라고 하는 그 한미 연합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또 금방 또 이렇게 재개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상황에서 카드를 너무 쉽게 꺼냈다 뺐다 하는 거 자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좀 두고 한번 좀 지켜보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실장님 간단히요. 지금 이런 모든 상황 뒤에 중국이 있는 거 아니냐. 미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어떤 입김이 북한에 작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지금처럼 그렇게 설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무역 전쟁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오히려 북한을 지렛대로 이용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 지렛대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뻗뛰어 나가는 오히려 협조를 안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반대로 설명을 하면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엄청난 무역 전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중국 입장에서 자칫 잘못해서 북한을 편들게 되면
훨씬 더 무역 전쟁이 심각하게 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김정은 위원장의 3차 방북 이후에 관광객들에 대해서 북한을 방문하는 것을 다 풀어주고 그다음에 항공 노선 2개를 개설해 줬다가 전부 다 폐쇄했잖아요. 그리고 관광 가는 것도 제한시켰거든요. 이것은 중국이 미국을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살펴봐야 될 그런 변수가 많아 보입니다. 삿바 싸움, 신경전 아니냐 이렇게 오늘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북미 간 협상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